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림당에서 출판한 줄 베른 작가님의 해저 이말리입니다. 이 책은 구독자분께서 꼭 읽어달라 요청하신 책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낭독에 임하게 됐습니다. 줄 베른 소설은 읽을 때마다 감탄을 넘어 경탄을 하게 되는데요. 1869년에 발표한 소설이라는데 어떻게 소설의 모든 것을 상상하고 썼는지, 그리고 지금 읽어도 어색함이 1도 없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허무맹랑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된 부분이 많고, 또 전반적인 흐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읽으면서 아 하고 작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해저 이말리가 아니고 2만 리그이며, 이것은 대략 해저 8만 킬로미터란 뜻이고, 우리나라 거리 단위 리로 바꾼다면 해저 20만 리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줄 베른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15소년 표류기의 주인공인 브리앙을 표현할 때도 프랑스인이었으며 소년들 중에서 인기도 많고 인간적이며 리더십이 있고 용맹했고, 또 무인도에서 동굴을 발견했을 때 그 동굴에 머물렀던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주인공 아로낙스 박사를 표현할 때도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글을 쓰는 작가였다면 한국인의 우수성을 캐릭터를 통해 보여줬을 것도 같습니다. 이번 캘리그라피도 원 제목인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깊은 바다를 노틸러스호를 타고 탐험하는 상상을 하면서 아로낙스 박사님과 네모 한장님을 만나러 가시죠. 해저 이말리, 줄 베른. 바다에 괴물이 나타나다. 1866년은 기괴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해였다. 여러 척의 기선이 대양 한가운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과 부딪혔던 것이다. 실제로 그 괴물을 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괴물은 고래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집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또 그 괴물은 몸통에서 때때로 푸른색을 띤 흰빛을 내고 속력도 굉장히 빠르다고 한다. 그해 7월 20일에는 캘거타 바넷기선 회사의 가버너 히긴스 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해안 8km 전방 해상에서 그 괴물을 만났다. 파커 선장은 해도에 나타나지 않은 암초라 생각하고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려고 했다. 그 순간 암초는 기적 소리를 내면서 두 줄기 물기둥을 높이 뿜어 올렸다. 그 암초가 바로 괴물이었고, 콧구멍에서 공기와 수증기가 섞인 물기둥을 뿜어 올린 것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서인도 태평양 기선회사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호가 태평양에서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것으로 괴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히긴스호와 콜럼버스호는 13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도 괴물은 불과 사흘 만에 이곳까지 왔던 것이다. 그리고 15일 후에는 콜럼버스호로부터 8000km 떨어진 대서양에서 헬베시오호와 샤논호가 그 괴물을 목격했다. 그 배의 승무원들은 괴물 크기가 최소한 100m는 넘었다고 했다.
헬베시오호와 샤넌호 모두 길이가 100m 남짓한 기선이었다. 그때까지 발견된 것 중 제일 큰 고래도 60m를 넘지 않았다. 만약 그 괴물이 고래의 일종이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고래가 되는 것이다. 괴물고래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신문마다 북극해에 살고 있다는 무서운 흰고래와 무게가 500톤이나 되는 배를 휘감아 바다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커다란 오징어 등 전설적인 바다동물의 그림을 싣고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가득 채웠다. 학자들도 괴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그런 괴물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흥분한 선원들이 지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차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이듬해 3월 또다시 괴물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괴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선이 괴물과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급박한 문제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867년 3월 5일 몬트리올 대양 선박회사의 모로비언호가 북위 27도 30분, 서경 72도 15분 대서양 해상에서 해도에 없는 암초와 충돌했다. 다행히 모로비언호는 유난히 튼튼한 배여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 여느 기선이라면 바닥에 구멍이 나서 300명 가까운 승객을 태운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을 것이다. 항구에 도착한 후 모로비언호를 조사하니 용골, 배 바닥에 배 앞에서 뒤로 된 중심골 쪽 일부가 부서져 있었다. 모로비언호 사건이 있고 5주가 지난 4월 13일 영국의 1등 선박 스코티아호가 역시 북위 15도, 서경 45도 37분 대서양 해상에서 무엇인가에 부딪혀 배 밑에 지름이 2m나 되는 큰 구멍이 뚫렸다. 다행히 구멍이 뚫린 부분에서부터 7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고 방과 방 사이의 벽이 튼튼해서 스코티아호는 침몰을 면하고 예정보다 사흘 늦게 영국의 리버풀 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수리공장에 들어온 스코티아호를 살펴본 기술자들은 크게 놀랐다. 두께가 4cm나 되는 철판에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마치 기계로 뚫은 듯 매끈했던 것이다. 많은 승객을 태운 기선이 한 달 사이에 두 척이나 대서양 항복판에서 정체모를 물체에 부딪혀 침몰할 뻔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두려워서 배 여행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것의 소행일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던 바다의 괴물을 떠올렸다. 아로낙스 박사의 의견. 내가 미국 네브래스카 주 탐사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것은 스코티아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괴물을 둘러싸고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나의 이름은 피에르 아로낙스이며 프랑스 사람이다. 파리 자연사 박물관의 교수로 학술조사차 미국에 와 있었다. 해양 생물학자인 나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바다 괴물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래서 그 괴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처음 한동안은 떠다니는 섬이라느니 암초라느니 난파선일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괴물이 무척 빨리 이동한다는 것과 몸체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러한 주장은 사그라들었다. 그러고는 괴물이 무서운 힘을 지닌 생물이라는 주장과 굉장한 성능의 잠수함이라는 주장으로 좁혀졌다. 어떤 나라가 전쟁에 대비해서 극비리의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것도 타당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잠수함 제작에 성공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해저의 불가사의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해양 생물학 박사인 나를 신문은 가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떠밀리듯 다음과 같은 논문을 한 신문에 발표했다. 나는 지금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괴물의 정체를 웹불고래라고 생각한다. 웹불고래는 송곳니가 뿔처럼 생겨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 뿔 중에는 길이가 20m가 넘는 것도 있다. 이 괴물이 웹불고래라면 그 크기는 100m는 될 것이며 힘 또한 엄청날 것이다. 이 논문은 즉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미국에서 제일 성능이 뛰어난 군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웹불고래 퇴치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웹불고래의 활약이 멎었다. 사람들은 웹불고래가 해저 통신을 도청해 미국의 계획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군함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괴물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작정 넓은 바다로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7월 3일 캘리포니아와 상하이 사이를 왕복하는 기선이 3주일 전에 북태평양에서 그 괴물을 보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기다리던 그날이 온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뉴욕의 브루클린 부두를 출항하기 3시간 전에 나는 해군 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파리 자연사박물관 교수 아로낙스 박사귀하.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괴물 퇴치 원정에 참가하기 원하신다면 미국 정부는 기꺼이 당신을 프랑스 대표로 맞이하겠습니다. 해군 장관 제이비 홉슨. 해군 장관으로부터 편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괴물 퇴치 원정에 참가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탐사 여행에 몹시 지쳐 있었고 프랑스의 내 집이 그리웠다. 그러나 편지를 읽고 난 뒤 내 마음은 변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웹불고래를 퇴치한다는 것은 생물학자인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든 길은 유럽과 통한다. 웹불고래가 나를 프랑스 해안으로 안내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게다가 다행히 웹불고래를 잡을 수 있다면 그 송곳니를 50cm쯤 파리 박물관에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조수인 콩세유를 데리고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올라탔다. 콩세유는 벨기에의 플랑드르 태생으로 10년간이나 그림자처럼 나의 학술 탐사 여행을 따라다닌 매우 충실한 청년이다. 콩세유는 나보다 10살 아래인 30살로 침착하고 손재주가 뛰어난 데다 항상 부지런하고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다. 부두는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전송하러 온 사람들로 들끓었다. 드디어 백고동 소리와 함께 링컨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손수건을 흔들었다. 나는 서둘러 배에 올라탄 후 페러것 함장을 만났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마치고 출항 준비를 서둘렀다. 괴물 사냥.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지휘하는 페러것 함장은 훌륭한 해군 장교였다. 배와 그는 한 몸이나 다름없었다. 페러것 함장은 웹불고래를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는 2,000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해 앞을 다투어 전망대로 올라갔다. 나 역시 그 괴물을 한시바삐 보고 싶어서 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갑판에 서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훌륭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이상의 포경사는 없을 것이다. 손으로 던지는 작살은 물론 대포로 쏘는 작살도 갖추었다. 앞 갑판에는 4kg의 포탄을 16km나 날릴 수 있는 신제품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외에 작살의 명수
네드랜드까지 승선해 있었다. 그는 캐나다 출신인데 작사를 쏘아서 고래를 잡는 재주가 세계 제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노리면 어떤 고래라도 잡히고 만다는 것이다. 네드는 30대의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로 성실하고 점잖았지만 화를 무척 잘 내고 성격이 급했다. 프랑스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와는 금방 친해져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바다의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바다는 평온하였고 링컨호의 항해는 순조로웠다. 그러나 괴물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링컨호는 7월 6일에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인 혼곳을 돌고 태평양으로 나와 9월 1일에는 서경 132도를 지나 북회기선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갔다. 드디어 문제의 괴물이 최근에 나타난 해역에 들어간 것이다. 승무원들은 잔뜩 긴장했다. 그러나 괴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두 사람씩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승무원들은 오랜 항해로 인한 피로와 지나친 긴장으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다른 물체를 괴물로 잘못 보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함장은 승무원들을 격려하고 기운을 돋우며 북태평양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다. 지칠 대로 지친 승무원들은 급기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더 이상의 탐험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함장도 승무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었다. 환자는 하루하루 늘어났고 건강한 사람들조차 의욕을 잃는 이러한 상태로는 더 이상의 탐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1월 2일, 함장은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다. 앞으로 사흘만 기다려주기 바란다. 그 안에 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원정을 중지하고 돌아가겠다. 함장의 말에 사람들은 기운을 찾아 다시 일을 시작했다. 군함은 속도를 늦추고 맷불고래를 꿰어내기 위해 돼지고기 덩어리를 바다에 뿌렸다. 그러나 상어들만 좋아할 뿐이었다. 11월 4일, 저녁 때가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다음 날 종오면 함장이 약속한 사흘의 기한이 끝난다. 결국 맷불고래는 퇴치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출항 때의 성대한 전송인파를 회상하면서 콩새유와 나란히 앞 갑판의 난간에 기대어 검은 파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군함은 일본 해안에서 약 320km 떨어진 해상에 있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가끔씩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에 부서졌다. 공세요? 예, 박사님. 2,000달러를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세. 나는 약간 빈정거리듯 콩새유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박사님, 저는 처음부터 상금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 오직 박사님의... 자네 말이 맞네. 어쩐지 우리는 당치도 않은 일로 4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야. 왜 그때 바로 파리로 가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랬다면 지금쯤은 파리 박물관에서 좋아하는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박사님과 같은 훌륭한 학자는 이런 시시한 일에... 그때 네드의 다급한 외침소리가 들렸다.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